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발끝이 찌릿찌릿하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최영감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최영감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소화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랑하시면서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물 말아서 젓갈이랑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님의 몸속, 특히 췌장과 혈관은 매일 아침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최영감님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믹스커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겨울철 아침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당뇨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리며 수축합니다. 수도관은 좁아졌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어 끈적해진 혈액이 그 좁은 관을 통과하려고 하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의 평균 공복 혈당은 다른 계절에 비해 무려 20mg/dL 이상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벽이 그만큼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졌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자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아침 식사로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뭘 먹어라, 뭘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왜 내 몸이 아침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이 약하게 태어난 한국인은 서양인과 똑같이 관리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년 넘게 환자를 보며 터득한 저만의 특급 처방전을 공개하려 합니다. 양냄새 나는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어떻게 굳어버린 혈관을 녹여주는지, 삶은 달걀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아침 10분의 기적 같은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딱 3일만 따라해보세요. 찌릿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감 님도 이 방법으로 당화 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셨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겨울철 아침마다 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다니까 혹은 당 떨어진다는 핑계로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행동, 겨울철 아침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꿀물이나 믹스커피 드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보약이라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에는 독약입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액체로 된 단순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췌장이 감당을 못하고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췌장을 강제로 쥐어짜는 고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입맛 없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 먹으면 혈당 안 오르겠지? 천만에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간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당장 창고에 있는 당을 풀어라. 그래서 아침을 굶었는데 오히려 점심때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찬바람 쐬며 빈속에 운동 나가는 겁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빈속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운동하면 혈압은 오르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지방을 더 축적하려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아침만 되면 이렇게 혈당 조절이 힘든 걸까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자동 보일러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아침에 깰 준비를 합니다.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잠을 깨우기 위해 뇌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보일러 틀어라. 이때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라는 온도 조절기가 잘 작동해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인 분들은 이 조절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서 방이 절절 끓는데 불을 줄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는 밤 사이에만 혈당이 평균 16mg/dL나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할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비의 크기가 다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서양인과 키랑 몸무게가 똑같아도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서양인보다 12.3%나 작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5%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곰국을 끓이는 커다란 가마솥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찌개를 끓이는 작은 뚝배기 냄비입니다. 가마솥에는 장작을 많이 넣고 부를 때도 웬만해선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뚝배기에 가마솥과 똑같은 양의 밥과 설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다 넘쳐 흐르겠죠. 이게 바로 한국인이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에 잘 걸리고 아침에 조금만 방심해도 혈당이 튀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감 님도 바로 이 뚝배기 이론을 모르셨던 겁니다. 타고난 냄비는 작은데 겨울이라 춥다고 활동은 안 하시고 아침마다 믹스커피라는 강력한 연료를 부어대니 췌장이 견디다 못해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내 췌장은 작고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 몸은 보일러를 세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혀주고 넘치지 않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약 없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 식탁의 순서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찔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췌장이 뚝배기라서 그렇다더라 하고 말이죠. 함께 알면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작고 소중한 뚝배기 췌장을 지키면서 아침 공복 혈당을 꽉 잡는 구체적인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숙제로 내드리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약 떠먹는 거 아닙니다. 딱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물부터 드십시오. 바로 미지근한 환기차 또는 바나바 잎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부터 개운하게 하시고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200ml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이 2가지일까요? 먼저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한방에서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런데 이게 당뇨인들에게는 콩팥 지킴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데 환기가 소변 배출을 돕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잡는 진짜 선수, 즉 에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잎차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잎사귀 안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성분을 혈관 속 교통경찰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라는 도로 위에 포도당이라는 자동차가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세포 속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코로솔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식물성 인슐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 잎차는 효과가 워낙 좋아서 이미 병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한 잔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아침 식사하실 때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반찬 집어먹죠? 이거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시오. 밥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열지도 마시고 상추, 오이, 시금치 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장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위장 바닥에 먼저 깔리면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걸 드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다가 어이 주인님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데 빵부터 먹은 사람보다 채소와 고기 패티를 먼저 먹고 빵을 나중에 먹은 사람의 혈당이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음식 종류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오직 순서만 바꿨는데 약 한 알 먹은 것만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3번째, 밥 숟가락 놓고 30분 뒤 근육에게 밥을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켜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물로 절여집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는 인슐린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근육이 알아서 내 밥 내놔라 하고 당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밥부터 먹으나 반찬부터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요? 하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차 한 잔. 밥 먹을 땐 나물부터 우적우적 씹어 드시고 뉴스 보면서 거실을 뱅글뱅글 도셨대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아침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건 혈당 스파이크가 잡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 사시고 바나바잎차 티백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나는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부터 드시는 고집센 남편분, 아내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아셨죠? 마시는 차, 먹는 순서, 걷기.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이 되면 어라? 물을 먼저 마시랬나? 밥을 먼저 먹으랬나?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딱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0, 30, 10 법칙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최영감님도 냉장고 문에 이 숫자를 크게 써붙여놓고 실천하셨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세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칩시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30분 동안은 차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준비해둔 환기차나 바나바잎 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바로 밥 드시지 마세요. 차 성분이 우리 몸에 퍼져서 자, 이제 혈당 들어온다 준비해라 하고 췌장을 깨울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 이불 개고 환기 좀 시키고 옷 갈아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채소, 단백질, 밥 순서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7시 반쯤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30분이 나옵니다. 밥 숟가락 놓고 바로 눕거나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30분 동안은 설거지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식탁 정리도 하세요. 그리고 8시가 되면 마지막 10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막 치솟으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집안을 걸으시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하시면 올라가려던 혈당이 어이고 근육 형님이 다 가져가네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후 30분 대기, 식후 30분 대기, 그리고 10분 걷기, 이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철에 정말 위험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계신 것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부지런해서 새벽 5시에
뒷산 약수터 다녀오는데 이건 운동 안 됩니까?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새벽 등산,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새벽 4시, 5시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우리 혈관이 차가워 하면서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많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대가 바로 겨울철 새벽입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풀린 낮 시간대에 하시거나 차라리 집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식후에 배 먹어도 되죠?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는 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밥 먹어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넘치다 못해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합니다. 게다가 밥이랑 과일이 뱃속에서 섞이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도 안 됩니다. 과일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셔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귤은 하루 2개, 사과는 반쪽,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만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대수롭지 않죠?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은 얼굴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할 곳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말초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틈이 생기면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당뇨발 족부 궤양으로 이어져서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씻고 나오시면 얼굴에 로션 바르기 전에 발부터 챙기세요. 보습크림 듬뿍 바르시고 수면 양말 신어서 발을 항상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0-30-10법칙 그리고 이 3가지 주의사항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여러분의 건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다짐이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다른 분들이 1이라고 남기신 걸 보면서 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감 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하십니다. 습관이 되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고 달라진 최영감님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긴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밥상으로 가지 마시고 환기차나 바나바 잎차 한 잔으로 뚝배기 냄비 같은 우리 췌장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둘째, 밥 먹을 땐 무조건 채소부터 씹어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맨 마지막에 밥을 드셔서 위장에 거름망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숟가락 놓고 30분 뒤에는 딱 10분만 걸어서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빨아먹게 만드십시오. 이 3가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최영감님은 올해 76입니다. 76살 어르신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믹스 커피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차 한 잔을 드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도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얼굴을 씻으시나요? 안 됩니다. 그 행동은 얼굴에 양잿물을 붓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6세 김옥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목욕탕에 다니셨다고 해요. 뜨끈한 탕에 몸을 불리고 거친 이태리 타올로 온몸의 때를 벅벅 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죠.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헹굴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비로소 세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신 옥자 여사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마치 잘 익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와 입가는 바짝 마른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하얀 각질이 덕지덕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고 사는데 왜 피부가 이 모양인가요? 밤에는 너무 따갑고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피부는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치하면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서 세균이 감염되고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옥자 여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바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면 내가 덜 씻어서 그런가 하고 더 열심히 씻으십니다. 더 뜨거운 물로 지지고 더 강력한 비누로 닦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열심히 씻을수록 여러분의 피부 보호막은 파괴되고 세균이 침투하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셈이니까요. 옥자 여사님께 제가 딱 째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목욕탕 가시는 것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도 쓰지 마세요. 여사님은 그동안 피부를 씻은 게 아니라 피부 껍질을 벗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피부 건강 비법 3가지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더 망가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둘째,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천연 재료로 하는 기적의 세안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미 망가진 피부를 3주 만에 아기 피부처럼 되살리는 3분 골든타임 루틴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예뻐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를 살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6세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평생을 고수해온 목욕 습관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멀쩡하던 피부를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무쇠 가마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무쇠 가마솥 아시죠? 그 가마솥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름칠을 해서 기를 들여야 합니다. 반질반질하게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야 물이 닿아도 녹이 슬지 않고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가 바로 이 잘 길들여진 무쇠 가마솥과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는 기름과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이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막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옥자 여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거친 때 타올로 얼굴을 밀고 알칼리성 비누로 빡빡 닦아내셨습니다. 이건 마치 잘 길들여진 가마솥을 쇠수세미와 강력한 세제로 벅벅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마솥의 기름 코팅이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솥은 금방 시뻘건 녹이 슬어버립니다. 옥자 여사님의 붉어진 얼굴이 바로 피부에 녹이 쓴 상태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인 원리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pH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장벽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일꾼을 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소들이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만들어내서 피부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입니다. 이걸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 산도가 순식간에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피부 속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파업을 해버립니다. 시멘트 공장이 멈추는 거죠. 결국 피부 벽돌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틈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뽀드득 소리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피부 공장이 멈추는 소리였던 겁니다. 두 번째 때밀기는 피부 지붕을 뜯어내는 짓입니다. 우리 피부 맨 바깥에는 각질층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기와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이들은 기와장이 20장 겹겹이 쌓여 있어서 튼튼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와장이 10장도 안 남게 얇아집니다. 그런데 때를 민다는 건 이 얼마 남지 않은 얇은 기와장마저 강제로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겠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각질층이 벗겨지면 피부 속살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돼서 바짝바짝 마르고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그릇은 뜨거운 물로 닦으면 뽀드득하게 잘 닦이죠? 기름이 열에 녹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천연 기름막도 똑같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를 지켜주던 소중한 기름막이 모조리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금방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뜩이나 기름이 부족한데 뜨거운 물로 그나마 있는 기름까지 다 녹여버리니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는 겁니다.
옥자 여사님은 이 세 가지를 매일 하셨습니다. 피부 공장을 멈추게 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보호막까지 녹여버리셨으니 피부가 버틸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시나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나요? 로션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 장벽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옥자 여사님처럼 밤새 긁느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진 가마솥도 다시 기를 들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옥자 여사님께 처방해드린 아주 특별한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이 아니라 부엌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천연 재료들입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친구분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지인분들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비누도 쓰지 말고 때도 밀지 말라면 도대체 뭘로 씻으라는 거냐? 아까 그 옥자 여사님도 저에게 따지듯 물으셨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찝찝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여사님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제 비싼 화장품 가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가 바로 최고의 피부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안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면서도 현대의학으로 그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피부가 보약 먹은 것처럼 살아날 겁니다. 지금부터 종류와 펜 꺼내서 적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우유, 저녁엔 쌀겨, 오일,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비누 대신 우유로 세안하십시오. 우유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마시는 것보다 피부에 양보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무조건 쓰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우유에는 유지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 보습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얼굴에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닦아내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러면 우유 속 지방 성분이 밤새 건조해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줍니다. 마치 가마솥에 기름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기막힌 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때타올로 빡빡 밀지 않아도 이 효소가 묵은 각질만 아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자극은 하나도 없는데 세수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유로 1분 정도 문지르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씻으십시오.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얼굴에 개기름도 끼고 먼지도 달라붙죠. 이걸 씻어내겠다고 비누로 문지르시는데 그게 바로 독입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가장 잘 지워집니다. 마트 식용유 코너에 가시면 현미유 혹은 미강유라고 적힌 기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쌀겨 오일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쌀겨 오일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기미나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물기 없는 마른 손에 오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냅니다. 그리고 마른 얼굴에 그대로 문지르세요.
1분 정도 부드럽게 롤링하면 모공 속에 박힌 노폐물이 기름에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다시 얼굴을 문지르세요. 그러면 투명하던 오일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이걸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변해야 오일이 노폐물을 끌어안고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씻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얗게 변할 때까지 문지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후에 물로 헹궈내시면 비누 없이도 뽀드득하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세안의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썼던 게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뽀얀 물에는 쌀에서 녹아나온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 영양제이자 천연 스킨입니다. 특히 쌀뜨물에 녹아있는 전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쌀뜨물이 약산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맹물로 헹구는 것보다 쌀뜨물로 마무리하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가 즉시 맞춰집니다. 밥 지으실 때 첫 번째 씻은 물은 먼지가 있으니 버리시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세면대에 받아두세요. 그리고 우유 세안이나 오일 세안이 끝난 뒤에 이 쌀뜨물로 얼굴을 찰박찰박 두드리면서 헹궈주시면 됩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톡톡 닦아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비싼 클렌징 폼대, 타올 다 필요 없습니다. 우유, 쌀겨, 오일, 쌀뜨물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옥자 여사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름으로 얼굴을 닦으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그런데 딱 3일 해보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집에 있는 쌀 씻어서 쌀뜨물 받아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안법을 실제 하루 일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시간표로 딱 정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오일 쓰면 좁쌀 여드름 안 나나요? 우유 냄새는 안 나나요? 같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세안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옥자 여사님이 실천하셨던 하루 루틴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것, 저녁에 들어오면 저것, 딱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습제 바르는 타이밍과 어떤 보습제를 사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시면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찬 우유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1분만 닦아내세요. 밤새 쌓인 먼지만 걷어내고 보습막은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받아둔 쌀뜨물로 어프어프 헹구시면 끝입니다. 비누 거품 낼 시간에 우유로 닦으세요.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으시고 물기를 닦은 마른 손에 쌀겨 오일을 덜어서 얼굴을 문지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묻혀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나면 역시 마무리는 쌀뜨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바로 3분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수하고 나서 물기를 수건으로 빡빡딱 닦으시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좀 보시다가 피부가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 로션을 바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이미 피부 속 수분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 지거든요. 욕실 문은 나서기 전에 보습을 끝내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방울만 걷어내세요. 피부가 아직 축축할 때, 약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습제가 물기를 꽉 잡고 피부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소크 앤 스미어, 즉 적시고 바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피부 댕김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할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3대 1대 1의 법칙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을 벽돌담이라고 하면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시멘트의 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줄여서 세콜지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피부는 이 세 가지가 3대 1대 1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로션이나 바르시면 안 되고 성분표에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장벽 강화 크림이라고 해서 이 성분들을 맞춰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약사님께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들어간 거 주세요 하면 바로 찾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청주로 세수하면 피부가 희어진다고 했는데 남은 소주나 청주 발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해서 쌀로 빚은 술이 귀한 화장품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싹 뺏어갑니다. 가뜩이나 건조한 어르신 피부에 술을 바르는 건 가뭄 든 논바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백 효과 보려다 주름살만 더 생깁니다. 알코올은 절대 얼굴에 양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일 바르면 기름 져서 좁쌀 여드름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강조한 유화 과정입니다. 오일로 문지르고 나서 물을 묻혀 하얗게 변하게 한 뒤에 씻어내면 오일이 물과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대충 하고 물로만 휙 헹구면 오일 찌꺼기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문지르고 헹군다. 이것만 지키시면 여드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다. 내 피부를 옥자 여사님처럼 되돌려 보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제가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옥자 여사님 기억하시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고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밤마다 따갑고 가려워 잠을 못 주무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세안법을 실천하시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에서 은은하게 윤기가 흐르는데 마치 기름칠 잘해서 길들여 놓은 무쇠 가마솥처럼 피부가 반질반질 하시더라고요.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무슨 비싼 시술 받냐고 물어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옥자 여사님이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가세요. 첫째, 피부를 망치는 3대 악당을 욕실에서 몰아내세요. 뽀드득 소리 나는 알칼리성 비누, 피부 껍질을 벗기는 때타올, 보호막을 녹이는 뜨거운 물. 이 3가지는 오늘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해고입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냉장고에 있는 3대 천연 보약으로 씻으세요. 아침에는 우유로 보습막을 입히고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노폐물만 부드럽게 녹여내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쌀뜨물로 피부의 산성도를 지켜주세요.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땅에서 난 자연의 재료가 늙어가는 피부에는 훨씬 순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3분 골든타임과 3대 1대1 법칙을 지키세요.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고를 땐 꼭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오래된 나무처럼 수분이 빠지고 거칠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렵고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며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가구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닦고 기름칠을 해줘야 광이 나고 기품이 흐르듯이 우리 피부도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박박 문지르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짜 위생이고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10년은 더 젊어지고 편안해진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암 찾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검사. 75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76 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15년 동안 매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증상도 없었고 컨디션도 날아갈 듯 좋으셨는데 복부 CT 결과지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물혹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는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김철수 어르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그 말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죠.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물혹, 그러니까 얼굴에 난 점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자극을 받아서 급성
췌장염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췌장액이 흘러나와서 주변 장기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죠.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김철수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박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금식하느라 몸무게는 10kg이 빠져서 뼈만 남으셨고 태어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르신이 태어나시던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과잉 진단에 덫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녹도 슬고 기름칠도 좀 벗겨지고 부품도 헐거워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줄을 긋고 추가 검사를 하라고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환자들에게 잘 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75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검진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바치는 대신 진짜 내 수명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투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내 몸을 지키는 주치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론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건 절대, never 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덫에 걸리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검진 때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었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줏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이 항생제를 드셔서 이 터줏대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빈 무주공산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 아주 악질 독종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입니다. 두 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이죠. 여러분, 80년을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괴이한 일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듯이 심전도의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혈관 조영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 좀 뻐근하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 찍어보자고 합니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고택, 아주 훌륭한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안 아파도 MRI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척추의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기둥을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75세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낙제점인 검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 암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멋과 품위가 있습니다. 자꾸 새 집처럼 뜯어 고치려다가는 집이 무너집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병원 검사비 아껴서 투자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번 찍을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어르신이 선택한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번 찍을 돈 80만 원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싼 가격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MRI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맞는 프리베나 13 같은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예방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데 쓰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눈 뜨면 영양제 통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비틀거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약은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니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게 뜰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드시고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세 번째, 딱 하나 예외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꼭 돈 써서 받으십시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뱃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자, 이제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라고 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 보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쇼핑을 끊고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십니다.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불안이라는 병을 걷어내니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병원에 의존하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건강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이 탁하다고, 심전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정밀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전립선암 수치검사와 대장내시경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포수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사를 낳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그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이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나중에 아플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과잉 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싱글릭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받을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드시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재테크이자 건강 테크입니다. 제 환자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날, 손주들과 통화할 날을 표시하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